윤석열 정부가 올해로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기에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선생님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네. 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정책은 안 하겠다. anything but 문재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기본인데 그래서 하여간 뭐 현 정부에서는 안보 잘했다. 뭐 한미동맹 잘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시켜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완전히 구축했기 때문에 네. 아주 튼튼한 안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국익 외교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영업사원 1호로서 네. 상당히 많은 국익 창출을 국부 창출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위치를 확실히 세웠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안보 정말 우리 안보가 나아졌을까요? 요즘 해외 가면은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자 그다음 타이완 해협이냐 아니면은 한반도냐. 요즘은 한반도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두고 싸울 의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한반도가 다음에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뭐 국제 투자 업계에서도 네. 한반도 상황 상당히 불안스럽게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우리 현실을 보면 알겠죠.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고 언제라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보 그렇게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렵지 않은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네. 전쟁 원인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한 맞습니다. 것이 전쟁 일어나서 이기는 것 그러면서 네. 많은 희생자를 가져오는 예. 것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국익만 하더라도 뭐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오셔서 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거의 560억 불 정도 투자를 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받아온 미국의 투자는 뭐 70억 불이 안 된다는 네. 말입니다. 거의 뭐 7, 8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 영국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이게 퍼주기 자해 외교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 홀로잉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 자체는 소위 그 도너츠처럼 네. 가운데가 텅 빈 네. 속빈 강정처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예. 국익 외교에 대한 우려도 좀 있다고 보고요. 국격 외교만 해도 좀 그래요. 뭐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주는데 예. 그런 나라에서 뭐 부산 엑스포 파리에서 선거 결과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9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10표를 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한 비근한 사례겠죠. 그다음에 우리 뭐 대통령께서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무탄소 연합이라는 걸 네. 구상을 해서 네. RD100, 네. 그 Renewable Energy 네. 100이라고 하는 그 유럽 국가들이 만든 기준인데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거 네. 그걸 교체하는 예.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국제 표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얘기를 들어서 가령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 자유 지표를 보면은 네. 뭐 지난 정부보다는 상당히 하향 곡선을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나오는 네. 민주주의 지표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 비해서 뭐 7단계, 8단계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격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 더 심각한 문제는 네. 그렇게 하고 봐요. 외교 정책이라는 건 국민적 합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네. 소위 반국가 세력으로 적대시해버리는 그런 상태. 네. 그럼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소위 국내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네. 양극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내린다면은 네. 이게 저는 이게 보면서 2001년 그 주니어 부시 네. 대통령이 취임해서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들고 나온 게 니오콘 신보수주의 네.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보수주의라는 게 네오콘이 그렇거든요. 첫째는 미국이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소위 일방주의적 정책을 하게 되는 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세적 현실주의에서 뭐 필요하다면 테러 국가에 대해서는 뭐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네. 요 세 가지 틀인데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 적응을 하면은 우리가 도덕적 절대주의 우리가 지금 가치 외교를 하는데 보면 우리 가치가 보편적 가치고 그게 절대적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일방주의 같은 경우는 뭐 세계를 대상으로 한 소위 패권적 일방주의는 아니지만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의 일방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강하고요. 세 번째 뭐 가령 선제 타격론부터 시작해서 응징론 이런 것들 쭉 보면은 그 주니어 부시 있었을 때 미국의 공세적 현실주의가 한국에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아, 갑자기 너무 길게 제가 답변을 네. 아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해 벽두부터 진짜 긴장과 공포와 혹시라도 이 나라에 한반도에 무슨 위협이 또 발생할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도 하는데요. 제가 쪼개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계획에 의한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뭐 평양이나 서울, 워싱턴이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면은 플랜에 의한 무력 충돌을 감행할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발적.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들은 있죠. 뭐 가령 금년 초에 이제 가령 작년에 이제 미국 그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이라고 하는 데서 낸 그 중장기 정보 예측 보고서가 있어요. NIE라고 하는데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ion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행태를 다룬 게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가능성을 얘기해요. 북한이 강압 외교를 계속하는 거, 공세적 억지적 전략을 펴는 것, 방어적 억지 전략을 펴는 것 하는데 공세적 억지 전략이나 방어적 억지 전략을 청할 가능성은 적지만 강압 외교는 할 것이다. 그럼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자기들 핵무기를 갖고서 자기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압적 행동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미국의 학자들은 사실 중국의 변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변수.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 전력이 결국 한반도에 집중하게 대만에서 중국 유리한 고지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GP 근방에서 혹여라도 뭐 생길 수 있는 충돌 가능성. 지금 보세요. 자, 남북한 간의 모든 통신선이 차단이 됐죠. 그다음 9.19 군사합의 결국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무효화시켰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해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들 전부 다 개방시켜놨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실사격 훈련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남북한 간에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대화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 그런데 반면에 또 남과 북은 전부 다 아주 공세적인 그 대응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에서 도발을 하면은 1초 안에 100배, 1000배로 대응을 하라. 대응을 하면 북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 아주 사소한 군사 충돌이 재래식 전투로 확전이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에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한미 연합 전력에 비해서 아주 여세하기 때문에 북이 전술 핵무기 쓰지 않는 데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휴전선에서 지금 예. 100km 이내에 예. 거의 2천만 명 맞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수도권에 있는데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 네. 엄청난 재앙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이든가 네. 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동해에서 우발적 충돌,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전단살포가 예. 또 전단살포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의원결정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또 대북 사업자들은 이제 북한에 이제 전단살포를 할 거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고사포 갖고 그걸 또 쏘을 거라고요. 예. 그럼 우리가 또 반응을 하게 되면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 9.19 군사합의 이제 사실상 이제 무효화가 됐기 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드론 정찰 비행을 시작할 네. 텐데 거기서 북쪽에서 또 요격을 예. 시키려고 그럴 거고 예. 그럼 우리가 대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우발적 충돌이 지금 남과 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 네. 강하게 응징하라.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하라. 네. 이런 교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예. 한반도에 상당히 불안한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 선거가 4월 달에 있는데 선거 앞두고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게 전통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네.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네. 북풍이라고 예. 해서 예. 그 남북한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 네.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남쪽 내에 있어서 선거에 총선이나 지방자치 선거에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이렇게 예.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네. 이미 과거에 이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도 있고 네. 정말 국내의 정파적 정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남북한 관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월 앞두고 혹여라도 발생할 위협이 존재할까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